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이 조선초 불경 언해와 불자 여성의 참여입니다. 불경의 제작과 번역 그리고 불경을 대할 때 저희가 느끼는 그런 경외감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집 과정에서의 굉장히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했던 거, 그리고 현장 스님이 경전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가시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오공 얘기로 또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여성 수행자에 있어서 장론이 개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구니 스님 73분, 그리고 비구니전 6세기에 양나라 고창에 비구니전에 65명의 정말 읽어보면 깜짝 놀랄 그런 여성 수행자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불경 결집이나 번역에서 남성이 다 참가한 걸로 나오고 여성은 독자로서 밖에는 드러나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비구니사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불경 언해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해본을 마침 이제 불교성개발원의 날란다 독서 모임에서 그런 언해본을 같이 읽는 그런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좀 더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래서 놀랬던 거는 2010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거의 불경 언해본이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어학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조하게 보이는, 물론 이제 어학 연구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안에 살아 숨쉬는 그런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옛날 고전 클래식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해본으로 읽으니까 훨씬 더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대로 다시 찾아보면서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울림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 보니까 이제 새삼 제가 깨닫게 된 게 이렇게 어학 연구자들 위주로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2010년도 이후로는 보니까 조금씩 이제 불자들 중에서 불교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화 나라말싸미까지 나온 거를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책을 일단 저는 이제 또 중국과 이제 이런 중국 고전을 읽고 있면서 한문을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언해본을 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들이 현재 판본 중에서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그런 계기들이 뭐 서문이나 발문의 형식으로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됐는가? 과연 세종이 그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나? 세조도 그렇고. 그러나 가장 먼저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거기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미련,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그 사람들 망자를 위해서 제대로 된 천도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살아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서 제대로 된 어떤 이 무명을 걷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그 대상이 계기가 된 게 돌아가신 소헌항우, 이제 세종의 부인이죠. 의경세자, 세조의 큰아들로서 단종이 거의 이제 단종 폐위되고 단종을 이제 죽일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는데 한 2, 3개월 전에 의경세자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 안에서 왔던 그런 많은 번뇌들. 그래서 망자를 천도하고 산자로서 자신들도 무명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런 것들이 거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세조가 처음에 월인석보 만들 때 천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언해본을 만들자라고 제기를 월인속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이렇게 읽고 마음을 밝게 주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능엄경 언해 작업 과정에 대한 거는 전에 얼핏 몇 분들이 요 내용은 조금 소개는 돼 있었는데 여성의 주목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세조가 구결을 달고 신미대사가 이제 내용을 보면 정빈한 씨 등이 나옵니다. 정빈한 씨 등이 소리를 해서 이제 읽으면서 교회를 보는 걸 창준이라고 그래요. 창은 노래하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독송하는 거, 그리고 준은 표준 할 때 준자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독송을 할 때 이게 이 리듬이나 이렇게 잘 맞는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뭐 한예희, 그 다음에 김수호는 신미대사의 동생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영순군 부가 있습니다. 영순군 부는 광평대군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광평대군의 부인은 광평대군 돌아가시고 바로 출가를 하셔서 봉은사, 현재 지금 강남 봉은사 전신을 세우신 분이고,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 강경도감이 있었다면은 이분이 이제 회원 스님이 되는데요. 이분이 거의 그 사적으로 그렇게 많은 불경을 찍어내십니다. 그래서 제2의 강경도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뭐 이렇게 글을 남기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이 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 신미대사의 동생인 김수원이 자기 문집에 그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는 후손들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극단적인 유교가 이제 팽배하면서 많이 삭제가 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순군 부,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신미대사하고 학열, 학조 이런 분들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그렇게 욕을 해댈 때 이렇게 신미대사, 학열, 학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학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사 입적 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정빈한 씨와 같이 발간을 하거든요. 정빈한 씨는 바로 세조의 아까 일찍 돌아갔던 도원군 의경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세자였던 남편이 죽고 이제 그 바깥으로 쫓겨났지만 워낙에 이제 그 세조와 그 정희왕 세조의 부인에게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랬는데다가 이런 불사를 할 때 정빈한 씨를 항상 불렀던 걸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학식이 높았던, 그러니까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는 그를 몰랐다 그래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이 정빈한 씨가 나중에 수빈한 씨가 되고 이분이 이제 정희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인수대비가 되는 분입니다.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두대가 그거를 조두대가 어전에서 번역문을 읽었다. 조두대는 영순군 부가 태어나기 전에 광평대군 집에서 한 10년 정도 여자 종이었는데 그렇게 그 문자에 밝고 산스크리트까지도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세조가 불러서 이제 전원, 그러니까 중요한 말들을 밑에서 위로 전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조두대가 남긴 궁체가 오늘날 궁체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 출가자들이 아까 본 것처럼 정빈한 씨 등 조두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순군 부가 나왔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은 회원 스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여성의 역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금강경 언의 불사는 그 후에 또 이루어지는데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 이제 세조가 꿈을 꾸면서 아버지 세종이 너 금강경 공부 제대로 하고 있냐, 금강경에 나오는 내보살과 팔금강의 이름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도원군 의경세자를 만납니다. 자기 아들 꿈에 그리던.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이제 둘이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어디 태어났냐니까 좋은 데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아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노력해라. 그리고 자기도 깨어나서 정말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은 이제 글을 몰랐어요. 나중에 쭉 그 실록을 뒤져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이제 불사로 탱화 뭐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금강경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강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금강경 언해 작업 과정이 앞에 그 나왔던 능엄경 작업 과정보다 좀 더 상세합니다. 그래서 주상인 세조가 구결을 달고 정빈한 씨가 어전에서 이제 받아 쓰고 거기에 이제 사당들이 등장합니다. 해경, 도연, 계연, 신지, 도성, 각주, 그 다음에 수의, 박씨. 이 사람들은 창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결을 읽은 거를 보고 이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가장 타겟을 여성으로 했구나. 계속 독성을 해서 그 경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천도의 바른 길이고 그 본인도 천도하고자 하는 본인들도 그걸 통해서 광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김수원 그다음에 이제 신미대사랑 이제 받아서 그걸 다시 보시고 역시 영순군 부가 또 등장을 하고 전원 조두대가 여러 남자들하고 같이 여성이 맨 앞에 나오죠. 전원 조두대가 사아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알자가 나온 거는 알자는 그야말로 누구 왔는데요 라고 와서 약간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알은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그 일정 조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그러니까 여성들 특히 정업원이나 당시에 그 비군이 총림과 다를 바 없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도 긴밀히 아마 연락을 했을 거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합 여기 앞에서는 정빈한 씨 등이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서는 도합 9명의 여성이 이 불경 언해 작업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나요? 예. 5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영순군 2부 광평대군의 아들 어머니는 출가를 하고 세종이 너무 사랑하시어 이제 조두대가 이제 가서 불을 기르면서 궁중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혜원 스님 광평대군 부인이었던 지금 광평대군 묘역에 가면 광평대군은 오른쪽에 왼쪽에 그 혜원 스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중 분들 말씀으로는 그 혜원 스님의 묘는 허묘라고 해요. 공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비를 했겠다. 근데 후대에 이제 유학자들이 이제 후손들이 그래도 허묘를 세운 것 같고 영순군 아드님의 묘는 그 좌측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도 그 아들도 일찍 돌아가고 혜원 스님의 아드님인 부도 일찍 돌아가고 그 부인도 그러니까 며느리도 선유 스님이라고 해서 그 법명이 다행스럽게도 김수원의 그 문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 불명이 선유 스님. 그다음에 혜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조 10년에 그 복천사 가잖아요. 그 신미대사. 거기 방문자들 중에 명단에 보니까 혜원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호까지도 같이 나와 있어서 그거는 이제 효령대군의 문집에 나와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아까 혜원 스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직접 이름은 없지만 여기 그 변상도 불경 내용을 표현한 그림으로 고국서 공개된다면서 이 석가열의 뒷면 다음 페이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묘법연화경을 이 혜원 스님이 그 봉선사의 전신인 견성함에서 냈던 수많은 그런 다 목판본을 찍었거든요. 거기 중에 나온 건데 여기에 그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석가 앞에 무릎을 꿇고 법을 구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등장하는 최초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혜원 스님이라고 미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아들이 직접 동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금강경이나 언해 작업에 이렇게 동요를 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다음. 그러면 그까지 그 창준 구결다는데 임금 구결다는데 뭐 그 여자들이 거기에 뭐 조금 그런 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 세조 11년부터 이게 이제 앞에 금강경 이거는 세조 10년에 나오거든요. 복천사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들 언해본을 이제 내는데
그 이후로 뭐 원각경은 세조 11년에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요. 근데 어찌됐거나 세조가 11년 가을부터 해서 주역의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불경 번역처럼 구결을 본인이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결이라는 건 현토 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잖아요. 그 문장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토를 따라서 읽으면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 주역이 말하자면 불경에 있어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에서 가장 그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세계를 보는 눈이죠, 주역이.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달면서 계속 논쟁을 부추겨서 몇 개월 동안 논쟁을 해서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궁전에서 아주 신랄하게 심지어는 내가 단 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도 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이 구결을 다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걸 보아서도 금강경이나 뭐 등등 여러 경의 구결을 달면서 이 구결이 제대로 달렸나 안 달렸나를 창준하는 것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성들이 정말 잘 술술 읽히도록 그 경전을 번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언해본을 만든 거에 1번 타겟은 여성이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나왔던 6명의 사당이 등장을 하는데요. 도대체 사당이라는 게 뭘까? 다음 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지금 그 6명의 이름은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문집이나 뭔가 새로 나오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거는 주로 여사당패, 남사당패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석하라는 사람의 한 편의 그 짧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1940년에 나온 민속학자의 논문인데요. 이분의 그 글 중에서 잠깐 읽어보면 자기가 찾은 거기서 이조 중력 이후에 사회적으로 특수한 존재로 내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사당이다. 사당은 이제 한자 표기로 여러 구식으로도 쓰는데 표면상으로는 노름꾼 하층 계급의 남자들의 술자석에서 가무를 하여 흥을 돋구는 것이지만 사실은 매출을 하는 것이다. 매춘자 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하는 거다. 라고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앞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이제 앞을 찾아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가장 빨리 찾은 자료는 1607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면서 임진난 직후구나. 그런데 인상을 끄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교 및 사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당과 거사의 이름, 명명법이 불명을 쓰니까 거의 똑같거든요. 승려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꼭 이렇게 문헌만이 아니라 불경 책을 누가 간행했는가 시주질 같은 데 있는데 많이 나오고 범종에도 나오고 석비에도 나오고 그런 보시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탱화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만 나와서 이제 이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도 여전히 당시에 당신이 살던 시대의 사당은 굉장히 어떤 사회적 하층민으로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비록 그 금강경 언해에 참여했던 사당 말고 다른 사당에 대한 자료들이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종대의 사당들 그 다음에 성종대의 사당 위에 점 2개 있는 거는 세종대의 사당 한 분에 대한 얘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성종대에 나온 사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강희맹이 자기 그 문집에다가 자기 부인을 찬양하면서 불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걸 칭찬하기 위한 걸로 자기 죽은 부인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게 나와 있어요. 문집에. 거기 보면은 자기 옆집에 구사당이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여승 구사당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당과 스님의 간극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불경의 뜻을 풀어주고 법문을 해가지고 도성 내에 명문가 집안 부녀들을 불러 모아갖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파일날 무슨 행사하다가 독버섯 먹고 잘못돼가지고 토한 얘기면 막 이런 게 쓰여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이 구사당 이 스님이 불렀는데도 안 갔다는 거를 굉장히 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대목 중에 일부의 사당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학자들이 실록에서 세종대왕에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불교를 계속 탄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면서 효령대군하고 비군이 사실 스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스님은 늙은 여승 사실이라는 자가 좀 글을 알고 있어 환화설을 만들어. 환화설이라고 하면은 금강경의 그런 것처럼 이 환이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걸 만들어서 무식한 부녀들을 우롱해서 이런 나쁜 짓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고 이 양반집의 남자 여자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귀의를 하면서 효령대군은 생불이다, 사실 비구니도 생불이다 해서 다들 중되기를 원하니 큰일 났다, 빨리 이 사람 잡아들여서 혼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비구니가 누굴까? 그동안의 사실 스님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그 탁효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비구니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분의 글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그 단종의 부인이었던 그리고 출가하신 해은 스님이 후손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그 문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거를 저도 보다 보니 그 안에 사실 스님이 바로 구사당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사실이라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업원 스님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분을 존경하는 그런, 그래서 이분의 후대의 정업원 지주들은 주지 스님들은 사실 스님을 꼭 기일 날을 위해서 내가 이 토지를 물려주니 사실 스님에게 제사 지내야 된다. 그 정도로 어떤 굉장히 그 시대의 정신적인 여자 스승으로서 사당이었다가 비군이었다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그 조선 후기의 사당하고는 전혀 다른 사당이었기 때문에 세조의 그 금강경원의 작업에 이 정빈한 씨와 그러니까 왕가의 여성들하고 같이 투입이 돼서 번역을 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윤 씨는 이제 정업원 주지를 여성으로 맡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하여튼 너무 미움을 당했던 유생들로부터 그런 분인데 이 벌족의 집안으로 그렇게 시아버지 죽고 그냥 출가한다고 도망쳐서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족의 부인들 출신들이 이렇게 절에 가고 이래 갖고 아주 그냥 금지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 해사당 정각은 아마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종사에 유숙하면서 일주일 이상 지내고 또 도성사에 왕래했는데 그 수행하는 여승과 시종 노비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조금은 있는데요. 제가 아직은 말이 부족해서 그렇게, 그래서 사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 내가 살면서 내 부모대에 뭘 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양난 이후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은 건 아닐까. 그래서 얼핏 그때 듣기로는 민화라는 것도 그 양난 이후에 절에서 불화를 그리던 분들이 이제 절에서 도저히 그 생계를 도모하기가 힘들어서 밖으로 나와서 일반 민중에게 다가가서 민화로 바뀌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건 아닐까. 예. 그래서 제 결론은 여성들이 불경 번역 작업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된 게 단순히 뭐 세조가 크게 배려했겠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런 한문 불경과 후민정음의 활용 능력을 갖춘 그런 불자 지식인 여성들이 있었고 불경의 해안이 밝은 여성 지식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로는 새로 만들어진 후민정음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경도감에서 번역 작업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창제 과정이라든지
정빈환 씨는 나이로 따져봐서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사당이나 그런 분들요. 상제 후 초기 활용 과정에 관여했던 뭐 조두대도 충분히 그런 마음의 그런 그게 되잖아요. 사람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뭐 그래서 이 여기 등장하는 그 다음에 세종대 그런 훌륭한 구사당 그 스님 사실 스님 같은 분들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양난전으로 이 사당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불교계 여성 주체가 불교라는 이름하에 너무나 다르게 사회 안에서 정말 사회를 이끌고 리더했던 당당한 그런 여성들과 후대로 갈수록 그렇게 점점 불교가 하향하게 되는 여성 불교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당당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분들만이 아니라 후에 가서 계속 이렇게 그 불교계를 다그쳤을 때 왕실의 정보를 연락해주고 큰 비구 스님들에게 연락책 역할을 했던 분들은 다 비구니 스님들이었습니다. 궁중에 더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정보를 계속 흘린다고 비구니들 궁중에 못 들어오게 한 거, 연산군 때 뭐 이런 거 기록 나오고 그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 중에 지방에서 향교에 불상을 모시고 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법문을 해요. 그래서 끌려 나와가지고 교수형을 당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저는 비구 스님들 중에서는 그런 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여성들이 조선시대에 그렇게 안간힘을 다 썼고 그래도 양난 이후에는 안 되니까 점차 이것이 쇠락하게 된 것이고 그러나 이게 이제 다시 불교계의 꽃이 피면서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이제 다시 어떤 비구니 스님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